네, 조금 전 대북 특사단을 태운 특별기가 성남공항을 출발했습니다.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제 평양으로 향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를 초대했습니다. 이물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선 그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기자들한테 직접 문재인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를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하겠다. 꽤 높은 수위의 그 발언이 아닌가 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높은 수위의 발언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비핵화라는 부분은 공식적으로 언급을 할 때 이제 북한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늘 고려하면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금기시된 언어 중에 하나가 이제 비핵화인데 더군다나 이제 당장 그 김정은 그 위원장을 만나러 가는 그 출발선상에서 비핵화가 대통령의 확고한 뜻이고 또 여기에 관련해서 일정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부분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막 들어온 화면입니다. 조금 전 상황인데요. 성남공항이죠. 대통령이 이용하는 군용공항입니다만 대통령 특별기가 이용하는 공항입니다. 이곳에서 지금 대통령 특사단 5명의 특사들이 특별기가 뒤에 보이고요. 인사를 마지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특사 단장, 수석 그 특사를 맡게 됐고 이어서 서훈 국정원장, 또 천혜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차장, 그리고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이렇게 차례로 5명이 특별기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 특별기는 뭐 그 청와대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건 작은 거죠. 그러니까 그 단거리 오가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공군 2호기라 그러는데 1호기는 이제 한 200인승 정도 됩니다. 좀 더 큰 거고요. 주로 이제 대통령께서 그걸 타시고요. 이거는 국내 가거나 일본이나 중국 갈 때 짧은 거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거의 대통령께서 사용하지 않으시고요. 저게 1985년인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1호기가 2010년에 도입되면서 이제 이거는 이제 뒤로 물러나서 이제 2호기로 해서 그냥 비상용으로 이제 가지고 있던 거여서요. 그렇게 사용하는 거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맨 왼쪽에 서훈 국정원장 보이고요. 파란색 넥타이를 맨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그 옆에 천혜성 통일부 차관, 5명의 특사들과 5명의 또 실무진인데 실무진은 누구인지는 아직 그 알려지지 않은 거죠. 그 NSC 그 행정관이라고 청와대 측에서는 밝혔습니다. 아마 이제 국정원 그 관계자들하고 청와대 그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이 함께 동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행정관들을 중심으로 한 5명의 실무진, 그리고 우리 쪽은 취재진은 가지 않고요. 북한에서 그럼 화면을 보내주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어떻든 이번 그 방북이 이제 상당히 이제 민감한 의제를 놓고 어떻게 보면 이제 김정은 그 최고 지도자와 긴 뭐 토론이라든지 설득 과정이 그 전개될 가능성도 있고 어떻게 결과를 알 수 없는 그 방북 일정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화면, 그 방송 화면을 보내는 것 관련해서는 사전에 이제 결정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그 현장에서 분위기가 좋고 또 대화나 이런 또 설득 과정들이 서로가 또 양해하는 수준에서 성과를 낸다면 아마 조선중앙통신에서 우리 쪽에 그 방송 화면을 전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서해 직항로를 이용해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해 직항로라는 것이 이제 성남 비항제에서 출발하면은 서쪽으로 더 확 빠져나가게 되죠. NLL 우리 영해를 빠져나가서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가서 다시금 동쪽으로 평양으로 가게 되는 그런 공역이 되는데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처음 평양을 방문하실 때 그때 처음으로 열렸던 그 경로인데요. 지금까지 이용 몇 번 저 경로를 이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임동원 특사도 이용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방송 관련돼서는 아마 북한에서는 이제 조선중앙방송이나 거기에서 이제 영상 자료는 계속 찍어 놓을 건데요. 그 중에서 아마 정치적으로 판단할 겁니다. 워낙 이제 판단해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특사 방북에 대해서 평양 방송과 조선중앙방송이 짤막하게 한국에서 특사단이 온다고 짤막하게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 선상에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에
보게 된다면 그때 환대하는 장면 정도나 뭐 몇 가지 장면들 정치적으로 활용 가능한 장면들 보이게 될 겁니다. 뭐 그것이 뭐 비판거리는 아닐 것 같고요. 뭐 당연히 뭐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특사 방문한 것 자체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앞으로 향후 이 한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대화와 어떤 그 협력의 장이 열릴 것인가에 대한 모멘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장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는 최대한으로 절제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듭니다. 네, 지금 평양으로 향해서 날아가고 있는 공군 2호기 대통령 전용기입니다. 보잉 737기. 작은 규모의 이 크기의 이 전용기가 지금 특사들을 태우고 평양으로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긴 만날 것이다. 아마 한 번이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구체적인 일정은 밝혀지지 않고 있고요. 어떤 맥락으로 들으셨습니까? 일단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제 우리 정부가 그 자기 친동생인 김여정 특사라든지 그리고 또 김영철 그 부위원장을 환대해줘서 고맙다. 우리 정부의 어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진정성이 아주 그 진정성을 높게 평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북한도 특히 김정은 위원장도 우리 특사단을 거기에 버금가는 대접을 또는 대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한 번 정도 만날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합리적이긴 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의 그 리더십 또는 뭐 통치 스타일로 봐서는 특히 이제 파격적인 어떤 통치 스타일로 봐서는 뭐 오늘 당장 저녁도 만찬도 함께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또 대화라 진행 과정에서 본인이 보다 더 확인하고 싶거나 좀 더 우리 정부의 어떤 그 보정을 원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미국과의 관계 개선, 특히 이제 비핵화에 나섰을 경우 과연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이 부분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식의 요청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는 뭐 내일 아침에 또 한 번 더 만날 수도 있고 네네. 또 내일 오후에 이제 다시 귀국하기 때문에 그 중간에도 아마 또 추가적으로 만날 기회는 상당히 있을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네. 이번 회담은 어떻게 보면 원포인트 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특사단이 동계올림픽에 와서 개막식도 참석하고 뭐 자기들 선수도 격려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포인트의 이제 방남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북한에 가는 것은 오직 하나 남북관계 개선과 또 국내외 그 뭐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 핵심 주제를 가지고만 이번에 방북하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제 그게 몰두하는 그 회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확인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의중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으면 우리는 추가 회담을 또 할 필요성을 현장에서 느낄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예상 외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과거에도 그 남북 정상회담 때 보면은 그 김정일 당시 위원장이 원래 잡혀있던 일정보다 한 번 더 만나기도 하고 심지어는 뭐 하루 더 머물고 가시라라고 제안하기도 하고 네. 그런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죠. 저 김정일 위원장이 그 하루 더 계시라고 오라고 뭐 좀 그 보고 가시라고 그런 말씀도 했었다가 뭐 당연히 성사는 안 됐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가볍게 일정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성사는 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깜깜이 일정이라고 하는데 일정이 만약에 김정은 원래 1호실 행사는 절대 비밀입니다. 중국 갈 때도 그렇고 전혀 그 미리 사전에 공개한 법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를 안 할 거고요. 이제 아마 이번에 특사 방북 조율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면담에 대한 의향들은 웬만큼 그 감을 잡고 갔을 것 같은데 아마 한 번 정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서로가 공유를 하고 있을 텐데 공개를 못 할 건데 그것을 공개 안 하고 나머지 일정들을 공개하면 그거 비어 있는 것이 뭐 그럴 거니까 여러 가지 뭐 당연히 여러 일정들도 감안해서 일정은 아마 이제 공개를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좀 이렇게 파격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녁 때 만찬 때 뭐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주최 만찬을 할지라도 와서 뭐 건배사를 하든지 해서 분위기를 덮고 갈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또 뭐 더 깊숙한 회담을 또 내일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뭐 일정들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우리 비행기가 가는 거니까 그 군용기가 가는 거니까 일정이 우리가 딱
완전히 정해진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융통성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이인필 선임은 청와대 그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셨었고요. 좀 전에 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비핵화에 대해서 그 문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할 것이다라는 꽤 수위 높은 표현을 가기 전에 했단 말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포괄적인 주제를 논의할 것이다라고 다소간 그런 표현을 좀 낮춘 표현을 썼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셨습니까? 저도 오전에 그 정의용 실장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 또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가기 전에 바로 공개적인 석상에서 이렇게 임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석상에서 비핵화라는 말을 우리 특사단장이 직접 꺼내는 것에 대단히 아마 그 전날 어제까지 북한과의 상당한 여러 가지 조율이 계속 지금 되고 있을 겁니다. 조율 속에서 우리 의향들, 우리 국내의 사정들, 미국의 사정들 속에서 여기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입장은 안 바뀔 수 없다라는 식으로의 상호 간의 의견 조율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우리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앞으로 더 두고 봐야 될 건데요. 가장 우리 쪽에서는 정우영 실장도 가지만 우리 대통령의 비핵화 의지뿐만 아니라 가장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미국의 입장을 빌어서 한반도에 미국이 이런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절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타협의 여지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김정은 위원장은 쉽게 볼 것이 아니다라고 아마 국제 정세 속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의 평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항구적인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핵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사상 누각일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애둘러서 미국의 의지를 빌러서라도 이야기할 가능성은 있다. 저는 오늘 오전 그 방송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수석 특사가 이 정도 표현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마 남북 간에 어느 정도 조율이 지금 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동의하십니까? 사실 그동안 그 북한 고위층들이 많이 왔고 김정일 특사부터 해서 김현철 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 내 대남 그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라인들이 우리 남쪽을 다 방문하고 간 거거든요. 네네. 그 과정에서 충분히 비핵화 의제와 관련해서도 저는 의견이 주고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그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이제 과거의 특사가 갈 경우에는 정말 깜깜이었죠. 진짜 김정일 위원장을 만날 수 있을지 또 어떤 대화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율이 전혀 안 됐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조율할 시간들이 충분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미 그 남북한이 서로가 이제 기본적인 어떤 대화의 토대는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이제 돌파구를 만드느냐 관련해서 핵심적인 의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핵심적인 의제라는 것이 그게 이제 결국 비핵화 부분인데 북한의 의도를 이렇게 한번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측을 만나서 자기들도 설득하고 싶어 하겠죠. 우리가 김정은 위원장을 비핵화를 어떤 양보를 해야 된다고 이제 설득할 주제가 명확하듯이 북측도 우리한테 설득할 게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일단 우리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 북한의 핵 보유를 합법적으로 인정을 국제사회에 하는 것이고 합법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동안 북한에 부과됐던 제재를 다 풀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핵을 안전하게 관리하면서 이제 경제 개발 또 한반도 평화 정착에 기여하겠다. 이걸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런 김정은 위원장의 요구가 희망이 현실적으로 이행되기 굉장히 어렵다. 북한 핵을 보유한 상태에서 평화를 유지하고 경제 발전에 집중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미국의 입장을 또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과정들이 이제 주고받아질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신년사를 다시 복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9월 9일 그 북한 창건 그 정권 창건 70주년입니다. 김정일 위원장은 이미 북한 주민들에게 선언을 했거든요. 어떻든 원래 이 창건 기념일을 대경사로 하도록 하겠다. 근데 대경사를 맞이한다는 것은 북한 주민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좀 풍족해진 상황, 이 가장
그 북한 주민들이 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한 몇 개월 남긴 했지만 국제사회 제재는 여전히 아주 높은 수준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런 분위기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정부 입장은 이 북미 대화, 특히 비핵화 대화의 진전이 없으면 북한이 원하는 이런 환경 조성이 어렵다는 것은 아마 그 이전에도 분명히 바뀌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든 양보를 해야 된다. 근데 양보를 하는데 자기들이 굴복한 듯 뭔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인상을 안 주려고 저렇게 저는 애를 쓰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미국과의 대화를 해도 대등한 입장에서 하겠다. 우리들이 이런 그 미국의 맥시멈 프레셔라고 해서 최대한의 압박에 굴복해서 대화에 나가는 모양새는 그런 모양새는 연출하고 싶지가 않다. 이제 그런 부분 관련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일정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한테는 느껴졌습니다. 예. 임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지금 그 평양의 백화원 영빈관의 어느 그 밀실에서 그 남북 간의 그 대화가 오가는 그 현장에 마치 앉아 있는 것 같은, 미리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 대통령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특히 김정은 위원장 만났을 때 그 부분이 제일 관심이고, 그 부분에 대한 그 전망을 임 교수님 해주셨는데, 이 이사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이미 벌써 어제도 그렇고요. 비핵화에 대해서는 기대하지 말아라고 벌써 여러 차례 벌써 이야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비핵화에 대해서 적극적인 언급이 나올 가능성은 대단히 낮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특사단은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겠다고 오늘 뭐 정우영 실장도 이야기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야기는 전달할 겁니다. 그거 자체도 저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김정은 쪽에서 볼 때는 그거는 본인이 2012년인가요? 공개적으로 당 대표자 대회에서 본인의 육성으로 처음으로 이 북한에 대한 대외 정책, 안보 정책 1호 정책이 뭐냐면은 그 핵 경제 병행 노선을 본인의 입으로 본인이 위원장이 되거나 처음에 한 말이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되돌릴 수가 없죠. 비핵화에 대해. 그래서 그거를 뭐 포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 특사단을 맞이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이렇게 볼 때 걱정이 되는 부분,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모라토리엄 선언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핵 미사일 발사 잠정 중단 정도 선언을 하게 되는 선에서 우리 특사단을 만족시키고, 그 선에서 미국과의 대화를 좀 열어달라라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그랬을 경우에 당장은 그것이 더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조금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거 자체가 현존하고 있는 한반도 자체에서의, 한반도 내에서의 위협,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 자체가 소멸되거나 줄어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형이 동생을 계속 때리다가 오늘 안 때릴게 이 말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안 때린 형에게 와, 너 되게 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유사한 상황이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아마 김정은이 할 수 있는, 한국에게나 미국 할 수 있는 가장 본인의 입장을 안 흐트리면서 할 수 있는 반응이 그 정도 선이라서 대단히 위험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이것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석해 낼지 제가 제일 걱정되고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네. 논의가 이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최근에 하고 있는 말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되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그건 양보할 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예, 결국 이제 아마 이제 우려하는 시각에서 잘 설명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잠정 실험 중단 선언만으로 한반도에 지속가능 평화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이 비핵화 어떤 결단을 하면서 가장 우려한 부분은 사실은 이제 미국을 믿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을 하고 또 비핵화 관련해서 중요한 합의를 했다고 가정을 하자 이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과연 그런 합의를 했을 때
미국이 제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안보 우려를 고려하면서 자신들의 약속을 과연 이행할 수 있을 것인가. 과거에 수많은 비핵화 관련된 합의가 있었고 또 성명이 나왔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게 미국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또는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을 북한으로 하여금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환경을 계속 조성했다. 네, 예. 예를 들면 2.13 그 합의라는 2005년도에 중요한 그 초기 단계의 비핵화 조치가 나왔는데 바로 그 며칠 후에 반코 델타 아시아은행을 그 북한 자산을 동결하는 그런 금융 제재를 가했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그 미국의 태도는 이중적이었다. 합의와 이행이 이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게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록 북미 간의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중요한 성명이 나오고 또 의미 있는 합의가 나오더라도 궁극적으로 북한이 미국을 신뢰를 해야 되는데 이 신뢰를 못하면 사실은 어떤 합의가 나와도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것은 그런 신뢰를 보여달라, 미국한테 요구하는 거고, 또 미국 입장에서도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렇게 약속을 이행하려고 노력했는데 그 약속 파기와 관련된 원인 제공을 북한 당신들이 한 거다. 이제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가 중간에 중매 역할, 중재 역할을 해서 끼어들어서 북한과 미국 간을 조금이라도 신뢰할 수 있는 하나의 공통 분모를 만들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말씀대로 북한이 일단은 더 이상 도발을 하지 않는 그런 선언을 하고 그 선언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이행을 한다면 그 최소한의 신뢰는 쌓여지는 거고, 이 신뢰를 토대로 또다시 좀 더 높은 비핵화를 이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그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깊은 북미 간의 아주 깊숙한 대화를 도저히 나눌 수 없는 이런 불신 상황 속에서 북한이 어떤 그 높은 수준의 비핵화를 결정하고 이행하기는 어려울 거다. 예. 우선은 최소한의 신뢰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게 이제 우리 정부의 목표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일단은 동결까지 하는 모라토리엄 정도가 최종 목표는 아니라도 어떤 단계는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요, 그 2005년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께서 2008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CVID에서 북한 측에서 대단히 그 알러지기 반응을 보이니까는 외교적으로 이제 어떤 말을 썼냐면 불능하란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08년에 이제 냉각탑을 폭파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했었죠. 그러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테러 지원국에서 명단에서 빼주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 불능화하게 그때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고까지 언론에 막 그 대대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이 영변 핵시설 그는 이 운영 저출력으로 계속 가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불능화라고 해서 약속인 것조차도 사실 잘 안 지켜져 가지고 핵 포기에 대한 프로그램은 잘 이용 안 됐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어서 어쨌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그런 의지에 대해서 좀 못 믿는 부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제가 볼 때는 대화는 앞으로 만약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게 되면 대화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 그럴지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취하고 있는 대북 제재나 여기는 사실은 그 북한에 대한 제재와 한미 연합훈련 자체는 미래의 북한의 위협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현존의 위협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존 위협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 한 이것은 사라들기 위한 어떤 조치가 없는 한 이거는 계속 유지가 되고 대화는 유지된다면 저는 충분히 대화는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저는 핵 비핵화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막 안을 미리 좀 들여다보는 건데 그 막 안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미리 좀 알고 나면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어떤 대화들이 오갈 수 있겠는가를 조금 더 예측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5명의 특사 중에 제 의외의 인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거기에 무슨 역할로 거기 가서 무엇을 하게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판단하는 모든 관련된 자료 또 여론 이런 걸 취합해서 이제 보좌하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윤건영 그 실장의 이제 개인적 캐릭터도 이제 뭐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분이지만 이 정무적 판단이 이제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주 뭐 겸손하게 이제 차분하게 이제 대통령을 오랫동안 보좌해왔던 그 인물이잖아요. 저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떻든 이제 대통령이 직접 그 평양을 가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 특사가 가는 겁니다. 네. 그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은 변함이 없는 거죠. 특사를 이제 보좌해야 되는 거고. 더군다나 그 아마 이제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로 봐서는 우리 대표단이 좀 예상 못했던 의제라든지 뭐 이슈를 이렇게 던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예, 예. 이제 그런 판단과 관련해서 그게 그 정무적인 현장에서의 정무적 판단을 이분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네, 네. 그 물론 서훈 국정원장이나 정용 그 안보실장도 하시겠지만 그 부분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네, 이분은 네. 이제 정치 그 윤건영 실장은 정치권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대통령을 모시듯 정용 실장을 이제 단장을 이제 모시면서 정무적 판단을 조언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상 그렇게 못할 의제를 던진다면은 예컨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남북 관계 발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획기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남북 관계 발전이라는 것이 이제는 북미 관계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엮여져 있는 상황, 핵 문제 때문에 엮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예상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않아 보이지만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외교라든지 또 자기 여동생 김여정을 특사로 보내는 과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걸 보면 거의 파격의 연속이라고 우리 북한 연구자들은 사실 보고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 어떤 홈그라운드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대화를 이어갈 때 적석에서 어떤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건 어떻게 했느냐 저런 거 어떻게 했느냐 그런 제안도 하고 뭐 불쑥불쑥 아마 새로운 의제를 그 제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부분은 외교안보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은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북한이 우리 특사단한테 남북 정상회담 얘기를 본격적으로 꺼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내용적으로 볼 때는 비핵화라는 내용이 있겠지만 형식적으로 봤을 때는 남북 정상회담이 가장 큰 아마 논의의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모멘텀으로 두고 그것을 사이에 두든 그 다음이 되든 징검다리가 되든 그걸 통해 가지고 북미 대화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인 논의들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번에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이 될 겁니다. 행사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에서 비핵화가 포함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한 아마 대단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게 되겠지만 남북 정상회담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고요. 아마 이 윤건영 상황실장이 가는 거는 지난번에 김여정, 김영남 왔을 때 김창선 서기실장이 왔던 역할을 비슷하게 할 게 될 겁니다. 아마 돌발 상황이나 상황 변화 속에서의 김정은의 의중을 받아서 그 상황을 뭐 펜스 부통령 만나는 문제를 중간에서 취소시키는 그런 것 할 때 아마 저는 김창선 서기실장이 역할을 했다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정무적 판단과 대통령의 의중들을 여러 가지 경로로 파악을 해서 순간순간 판단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끝으로요. 이번 그 특사단 방문 과정에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가 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두 분에게 1분씩만 듣겠습니다. 북한의 관심사는 그 남북 정상회담하고 한미 군사훈련입니다. 지금 그 명확하고요. 어떻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자신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이 안 되면 비핵화 논의라든지 또 남북 관계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부터 가장 최근까지 줄곧 강조하는 것이 그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더 이상 자신들을 괴롭히지 마라. 이제 한미 군사훈련이 어떤 식으로든 조정이 돼야만이 자기들이 좀 더 그 높은 단계의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기 때문에 남북 그 한미 군사훈련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그 한미 군사훈련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그 조정에 필요한 어떤 그 환경이나 분위기 조성과 관련해서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한 거죠. 이제 그 부분이 우선은 이제 핵과 미사일의 잠정 발사 중단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보다 진정성 있게 말 수준에서라도 미국과의 대화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그러니까 김영철 부위원장이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과의 대화할 용의가 있다는 것은 이미 했고, 그렇지만은 또 지금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뭐 또 굉장히 거친 언사를 계속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한이 좀 더 이렇게 최고 지도자 수준에서 미국과의 진정성 있는 대화를 원한다. 그런 어떤 그 발표를 이끌어내도 의미 있는 성과라고 이제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임배 이사님. 네, 저는 2월 8일 날 건군절 행사를 갑작스럽게 조정을 해서 하게 됩니다. 원래 4월 25일 날 하던 행사를 2월 8일로 대대적으로 했었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국내적으로 대단히 우려도 있었고 대단히 걱정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전략적으로 볼 때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봤을 때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군절 행사 했으니까 우리도 연례적으로 하던 한미 연합 훈련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뭐 주고받을 수 있는 거라서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서 설득해서 풀어내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대북 특사 이제 30분 출발한 지 30분이 지났는데요. 아직 도착할 시간은 아직 안 된 거죠? 아마 저 비행 시간만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하면 한 2시간 정도 돼야지 평양에서 트랩에서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물출 경남대 교수님,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이사님 두 분 분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